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이른바 K-컬처로 불리는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2009년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BTS가 K-팝 그룹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이제는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문화까지 K-컬처의 영토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낸 한국 문화의 저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수상한 GPS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용어죠. 네포키즈는 부모의 배경으로 기득권을 노리는 자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팔의 반정부 시위가 이 네포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기도 했는데요. 세계 정치를 들여다보면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죠. 이들 역시 또 다른 네포키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는 세계의 2세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보내드리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통해서 국제뉴스의 흐름을 늘 짚어주시는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오늘 특별한 주제로 일부 시간을 꾸며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속의 2세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네. 왜 이 주제를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개천절이잖아요. 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면서 네.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되새기는 날이어서 현대 정치에서도 이 뿌리를 이용한 세습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달에 중국에서 열린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뭐 후계자라는 점을 중국 측에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다. 아니다. 외교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자신의 자녀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는 모습을 아예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지도자도 많고요. 그렇죠. 실제로 물려진 지도자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권력을 물려주려는 지도자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앞으로 권력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주애가 아버지를 따라 방문하니까 가장 많이 비교됐던 지도자의 2세입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셋째 아들 니콜라이 루카셴코인데요.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1994년에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네. 올해 1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또 승리했거든요. 현재 7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총 집권 기간이 지금 31년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최장기 집권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자기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본처와의 사이에서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40대가 됐고요. 네. 막내인 니콜라이는 내연녀의 소생입니다. 2004년에 루카셴코 대통령이 50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에요. 오. 너무 예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막내인 니콜라이를 후계자로 삼고 싶어 한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니콜라이가 4살 때 군사 퍼레이드에 데리고 나갔어요. 대중들에게 그때부터 소개를 시켰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때도 데리고 갔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11살 때였는데요. 중국이 그때 전승절 기념식을 했는데 네. 아버지랑 같이 갔어요. 이 니콜라이는 아버지랑 같이 천안문 성로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후계 세습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그때도 나왔는데요. 네. 지난달에 전승절 또 했었잖아요. 기념식을. 아버지랑 또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공식 연회가 열렸는데 부자가 나란히 주빈석에 앉은 모습이 또 포착이 됐어요. 네. 근데 벨라루스 헌법상 최소 35세가 돼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피선거권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올해 니콜라이는 2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피선거권 얻기까지는 14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북한식으로 종신 집권을 한 뒤에 니콜라이에게 물려주는 권력 세습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네. 사실 2021년에 장남이 요직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루카셴코 대통령이 그때는 부자 세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직접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그 세습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먼저 승계를 했다가 막내 아들에게 물려줄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온 적이 있고 이제는 니콜라이가 그래도 성년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가 후임으로 고촉동 총리를 내세웠다가 차차기의 아들에게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루카셴코 대통령도 종신 집권 후에 승계가 어렵다면 일단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가 그 다음에 니콜라이에게 넘기는 그런 전례를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내는 모르겠지만 장남이 조금 성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루카셴코 대통령의 막내 아들 니콜라이 루카셴코 먼저 소개를 해주셨고요. 권력 승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두 번째 사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아들들. 네.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곳이니까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선이라는 그 선거 절차를 통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미 케네디가나 부시가 같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여러 명 나온 정치 명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가가 잇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1기 때는 이방카에 관심이 집중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요직도 이방카가 맡았었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아들들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 후계자에 대한 보도를 좀 일찌감치 내놨어요. 머지않아서 공화당 관심은 2028 대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때 트럼프를 계승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일단 공화당 안에서 후계자 1순위로 꼽히는 사람은 아들들은 아니고요. 벤스 부통령입니다. 워낙 권력 2인자니까 당연하겠죠. 올해 41살이어서 굉장히 젊고 뭐 노동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꼽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벤스 부통령 다음으로 2위에 올른 사람이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정치적 역량보다는 아버지가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아무래도.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아들에게 그대로 옮겨갈 수 있겠느냐라는 게 약간 불확실하다라는 게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한테 5월에 차기 대선에 출마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라고 안 한 것이. 언젠간 그런 소명이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약간 애둘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어요. 작년 대선 때부터 마가 진영에서는 당시 18살이었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2044년 대통령감으로 꼽히는데 온라인에서 일찌감치 베런 트럼프 대통령 2044 구호가 적힌 배지 같은 기념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 작년 대선에서 이 막내가 젊은 남성 표를 끌어모으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뉴스가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와 티파니는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고 차남인 에릭은 기업에 더 치중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에릭과 도널드 주니어는 명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베런에 대해서 다른 두 아들에게 얘들아 경쟁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7월에 트럼프 가문의 누군가가 백악관 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발언을 했거든요. 네. 나는 안 하지만 가족 차원에서 정치 명문가를 이루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한 셈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가문이 이미 미국 정재계의 명문가로서 입지를 굳혔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지금 당장은 나서지 않더라도 차기 혹은 그 다음 대선 또는 주요 공직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유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대륙을 좀 옮겨서 중동 지역으로 가봅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란 같은 경우는 신정 국가잖아요. 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후계 후보 중에서 2명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전현직 최고 지도자의 아들과 손자군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란 군의 총사령관이고요. 시아파 신앙의 가장 권위 있는 수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신정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6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메네이 지도자가 벙커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좀 장기간 피신을 했었죠. 네. 급박해지니까 하메네이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성직자 회의 쪽에 내가 암살될 경우에 3명의 고위 성직자 후보 중에서 신속하게 후계자를 선출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 3명 중에는 그동안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었던 차남 모스타바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태가 또 진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복수의 소식통들은 후계자 논의에서 2명의 선두주자가 등장했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한 명이 방금 말씀드린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고요. 네. 다른 한 명은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켰던 전 지도자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입니다. 모스타바가 56세여서 3살이 더 많은데요. 이 모스타바는 오랫동안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져 왔는데 최근 이란 정세가 좀 급변하면서 하산이 새로운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 하산은 호메이니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차남의 아들인데요. 왜 차남이 후계자가 안 됐냐면 49살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후계를 잊지 못했고 네. 이 차남의 아들이 하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호메이니의 손자가 되겠고 네. 하산은 부친 조보와 마찬가지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로이터 소식통이 하산이 사회적 정치적 제약을 완화하는 걸 선호하는 개혁파 성향이긴 하지만 호메이니 전 지도자의 손자라는 혈통 때문에 지금 고위 성직자와 혁명 수비대의 존경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반면에 하메네이의 강경책을 대변하는 모스타바는 이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실세 조직인 최고 지도자 출판 사무국을 이끌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문직이다. 마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생사하고 있다. 이렇게 실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 명단에 올린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근데 하메네이 지도자가 호메이니가 사망한 1989년부터 이란을 이끌고 있거든요. 네. 장기 집권 중이잖아요. 그런데 반대파를 많이 탄압했고 경제난이 고질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데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얼마나 정권이 취약한가가 세상에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더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럼 하산 호메이니가 후계를 이으면 괜찮아지느냐?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비판과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슬람 혁명을 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팔레비 왕조의 전제 왕정 체제 및 세습에 대한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세습을 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의 2세 정치인들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력을 물려받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거론되는 2세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2인자 자리까지는 오른 이제 네. 다음을 또 노리는 그렇습니다. 2세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의 아들들인데요. 2024년에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부통령이 됐습니다. 네. 조코이 대통령이요. 퇴임 때까지 지지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3연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선엔 출마할 수 없었는데요. 근데 이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후보가 이 장남인 기브란을 러닝메이트로 선택을 하니까 조코이 대통령이 이쪽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코이 대통령이 소속해 있는 여당 후보가 아니거든요. 네. 야당 후보인 프라보워를 현직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폭 지지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일반적이진 않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본인의 집권 기반인 여당을 배신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당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그 일정 중에 네. 조코이 대통령이 관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민들하고 인사를 하려고 창문을 내리고 밖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손가락 두 개를 V자로 흔들었어요. 그런데 장남과 프라보워 후보 기호가 2번이어서 그렇겠죠. 예.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장남이 36세였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출마가 그러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선출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예외다라는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란 장남이 당시 수라카르타의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된다라는 거였고 헌법재판소 소장이 조코이 대통령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코이 대통령 차남도 있는데요. 2023년에 인도네시아 연대당의 당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올해 당 대표에 재선이 됐습니다. 근데 차남도 지방선거에 나오려다가 나이 제한에 걸려서 결국은 출마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법을 또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규모 시위가 이뤄지면서 결국 철회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조코이 전 대통령이 아들들을 내세워서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좀 나올 네. 것 같은데 2세 정치인이 부통령인 나라가 또 있습니다. 네, 필리핀입니다. 사라 네. 두테르테 부통령도 빼놓을 수가 없죠.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딸입니다. 아버지처럼 다바오 시장을 지내다가 부통령이 이제 된 인물인데요. 여기도 인도네시아랑 부통령이 된 과정이 좀 비슷합니다. 네. 원래는 아버지가 소속해 있는 필리핀 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됐어요. 결국 다른 야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 당이 현재 하원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당에서는 탈퇴를 한 상황이고요. 네. 아무튼 필리핀은 정 부통령 다 선거로 선출을 하는데 이때 사라 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현재 필리핀의 대통령인 마르코스 주니어였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출마할 때 현직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후광까지 합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마르코스 주니어도 좀 인기를 덩달아 얻은 게 아니냐라는 게 좀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유력한 정치가면 둘이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다음 대통령은 사라 두테르테 아니야?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이후에 사라 부통령이 기금 횡령 그리고 내가 암살당하면 대통령을 암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 때문에 네. 탄핵 소추를 당하면서 가문이 틀어졌습니다. 둘이. 이후에 두테르테 가문은 위기를 맞았는데 상원 선거가 그 이후에 있었는데 예상외로 두테르테가가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 부통령도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고요. 네. 두테르테 전 대통령도 대단한 게 5월에 열린 선거에서 가문의 정치적 기반인 다바오시에서 시장으로 옥중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옥중 출마하니까 시장직을 지금 계속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시장 후보가 누구였냐면 막내 아들 세바스티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내 아들이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때 장남도 하원 의원으로 재선이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는데 다만 본인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에서 초법적으로 대규모 살상을 했다는 혐의로 3월부터 국제형사재판소 감옥에 구금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에서는 이 마르코스 가문 2세, 두테르테 가문 2세들의 정치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두테르테 대통령 재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봅니다. 프랑스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죠. 국민연합의 대표 정치인 마린 르펜도 역시 2세 정치인이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유럽의 빅3 국가죠.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이 사상 최초로 나란히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은 프랑스의 국민연합입니다. 네. 초대 대표가 마린 르펜의 아버지인 장 마리 르펜이었는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마린 르펜이 2, 3대 대표를, 현재는 조르당 바르델라가 4대 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합의 전 이름이 국민전선입니다. 아버지가 1972년에 창당했을 때는 이 이름이었는데요. 2018년에 마린 르펜, 이 딸이 국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이 당을 이끌었는데요.
아버지가 인종차별주의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사소한 사건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정말 비판이 높아졌거든요. 네. 결국 이 일로 아버지를 당에서 퇴출시켰고요. 아버지의 급진적인 견해를 계승했지만 당의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보다 완화했다는 이미지, 이민, 유럽연합, 세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극우 성향은 확실한 그런 인물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3위를 했어요. 국민전선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다가 2017년 대선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올랐는데 이때 마크롱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연합이 결선 투표까지 오른다고? 그래서 좀 깜짝 놀라게 했고요. 맞아요. 네. 작년 7월 총선에서는 국민연합이 드디어 제1야당이 됐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는 르펜 의원이 승리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렇죠. 올해 5월에 유럽연합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일단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당했거든요. 2027년 치러지는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됐는데 일단 항소를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도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38%였어요. 2위였는데 네. 1위는 누구냐? 역시 국민연합의 바르델라 현 대표입니다. 네. 42%예요. 근데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2위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민연합의 차기 대선 후보가 마린 르펜일지 바르델라 대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가 되든 1차 투표에서는 국민연합 후보가 1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펜 의원의 이 재판 결과가 정말 프랑스에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미 권력을 승계한 정치인 2세 만나보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이 경우인데요. 아, 예. 8월에 캄보디아랑 태국 간의 국경 분쟁이 좀 심각하게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양국의 유명한 정치인과 정치인 2세가 등장을 했는데 한쪽은 갈등이 일어난 뒤에도 건재를 했는데 나머지 한쪽의 2세는 총리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캄보디아가 바로 2세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킨 경우인데요. 네. 양국의 갈등이 커지게 된 이유 캄보디아의 훈센 상원의원과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네. 태국 총리가 훈센 의원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자국군을 깎아내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예. 8월 26일에 해임 판결을 받고 물러나게 됐는데요. 전화통화의 또 다른 당사자 훈센 상원 의원은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총리였습니다. 네. 2015년에 자기 아들 3명을 당에서 고위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권력 승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걸 다 물리치고 2018년 12월에 장남 훈마넷이 후계자다라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네. 2021년 12월에 훈마넷이 총리가 되는 걸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했고 2023년 총선을 했는데 압승을 거둔 뒤에는 총리직에서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라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네. 근데 2024년에 상원 의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당의 의장, 국왕 최고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상왕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장남은 총리잖아요. 차남은 국방부의 정보부대장이고요. 막내 아들은 부총리 겸 장관입니다. 캄보디아를 훈신 일가가 통치하고 있네. 이런 말이 지금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장남인 훈만의 총리가 45세의 총리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당의 부총재직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줬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내려놓을 뜻이 없다라는 걸 지금 아버지가 분명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젊다 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패통탄 총리가 물러나게 된데 훈만의 총리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원래 탁신가랑 훈센가가 오랜 친구 사이였잖아요. 네. 30년 넘게 우정을 자랑해 왔는데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왜 훈센 총리가 통화 내용을 유출했을까? 여기에 관심이 쏠렸잖아요. 네, 네. 그에 대해서 훈센 가문의 사업이 그 국경 분쟁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경제적 이유도 꼽히는데 훈센 상원 의장이 직접 밝힌 이유는 이겁니다. 패통탄 총리가 우리 아들 훈만의 총리를 무시했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들 문제가
이 두 가문이 틀어지게 된 데도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2세 정치인들의 면면을 좀 살펴봤는데 네.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몇 명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의 2세가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은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않은 평가가 많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금수저였으니까 성공하기 더 쉽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단 권력을 대물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권력을 물려받는 전 세계의 정치인 2세들도 이 점을 좀 잘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계 2세 정치인들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 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방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민 통신원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태국에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태국에서 금은 그야말로 부의 상징이자 전통적인 저축 수단이며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기금속입니다. 네. 그래서 태국인들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돈이 모이면 금을 사서 자신의 은밀한 곳에 모셔두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에 아주 진심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 태국의 연일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은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보면 태국의 뜨거운 금 열풍이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금값 상승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으며 태국 경제를 흔드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뭐 일단 예전에 싼 가격에 좀 금을 사뒀던 분들은 기분이 요즘 좋을 것 같은데 태국 경제에 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거래와 바트와 강세에 숨겨진 고리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과 통화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태국 바트화가 하나의 인기 상품이라 상상해보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태국에 투자하거나 관광을 오거나 태국 물건을 사기 위해 바트화를 많이 찾는다면 당연히 바트화의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네. 바트화가 강세를 보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같은 1만 바트로 예전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다면 해외여행이나 수입품 구매에는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태국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과 관광업에는 치명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달러를 가져와도 바꿀 수 있는 바트화가 줄어드니 태국 여행 경비가 비싸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국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도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 덕분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제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현재 방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방콕의 한 식당은 물론 인기 많았던 태국 레스토랑, 이탈리안, 일본 식당들이 울상입니다. 오너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합니다. 네. 사람들이 밖에 나와 음식을 사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소비가 확실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군요. 바트와 강세와 금 거래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네, 태국 내 대부분 금 거래는 바트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세계 금 시세가 오르는 와중에 태국에서는 세계 금 시세보다 더 많이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금 모으는 걸 좋아하는 태국인들조차 자신의 금을 내다 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고, 이때 금은방이나 관련 업체들은 이 금을 사들이기 위해 막대한 양의 바트화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바트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수요가 늘면 가치는 당연히 오르기 마련이죠. 그렇죠. 결국 대규모 금 매도세가 바트와 가치를 밀어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와의 움직임이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 금값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이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태국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있을까요? 네, 바트와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금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서 거래량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 태국 탐마사 대학의 위차이 위타 야티마람 교수는 태국 정책이 잘못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차이 교수는 태국의 바트와 강세는 수출, 관광,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한 실수요이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 유입, 아세안 지역의 안전 자산으로 바트와 선호 현상 등 복합적이라 지적하면서 네. 단순히 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일시적으로 금 거래 결제 통화를 바트화해서 달러화로 전환하는 조치를 제안하며 국내 금 시장과 바트화의 고리를 잠시 끊어 급격한 통화 가치 변동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위험 회피 수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금값 상승은 개인에게는 불을 눌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거시경제적으로 수출과 관광이라는 핵심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태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계 속의 한국 문화 K 콘텐츠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네. 한국 이야기를 예, 저희 항상 합니다. 이제 해외 예, 다른 외국의 여러 예, 나라를 갔다가 장소들 만났는데요. 예, 예. K 콘텐츠 뭐 최근에 정말 급성장 난리인 네.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가. 예. 예, 열풍이죠, 뭐. 예. 예.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또 뭐 그 방탄소년단 전체도 네. 아니고 그 지민 멤버. 네. 지민 솔로곡 2개가 스포티파이에서 뭐 스트리밍 20억 회. 아, 이제 요새는 무슨 유튜브 스포티파이 이런 거. 네. BTS는 뭐 10억 회 단위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 예, 예. 뭐 그리고 또 이제 BTS 노래들은 이제는 뭐 사실 국내 음악 차트 네. 이런 거보다 뭐 빌보드 핫백 몇 위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BTS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요새 뭐 맞아요. 어느 그룹은 뭐 핫백에 들어갔는데 어느 그룹은 글로벌 200밖에 못 갔는데 뭐 네. 이러고 지금 몇 위까지 갔나.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가요 톱10만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긴 하네요. 예. 또 그리고 사실 뭐 한국 뮤지션이라고 예. 하기는 어렵지만 그 K-팝 데모헌터스. 그럼요. 아유,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기 OST들 예. 전부 다 뭐 빌보드를 점령하면서 요즘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예, 저희 딸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네. 들었습니다. 요새 뭐 국립박물관 콘텐츠도 그 굿즈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요새 네. 진짜 인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빌보드가 사실 미국의 음악 차트인데 예. 우리 차트보다 더 요새는, 얘기를 예, 많이 요새는 하는 진짜 시대니까요. 빌보드가 저도 정말 생소해요. 저 같은 이제 9세대들한테는 빌보드? 사실 뭐 미국 팝송 뭐 네. 이런 거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예,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빌보드라는 게 네. 물론 이제 간판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죠.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빌보드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이게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대중음악의 순위를 매긴 게 1913년이었대요. 역사가. 예, 깁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는 지난주에 인기 있었던 10곡 이렇게 오. 발표를 한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이 빌보드 매거진이 1936년부터는 이제 미국의 3대 레코드 회사들이 집계한 이제 뭐 가장 많이 팔린 음반 이거 그 주에 그거를 목록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노래의 인기를
상업적인 성공, 이 매출액 이거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이때부터 정말 음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유명한 여러 차트가 있지만 제일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핫백 차트인데 네. 그게 처음 나왔던 거는 1958년 8월이었고 첫 1위는 리키 넬슨의 푸어 리틀 풀이라는 곡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곡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옛날 거라서. 네. 아, 핫백 차트. 그러면 우리 K-팝이 빌보드에 진입한 건 언제부터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나요? 그 전에 뭐 이렇게 여러 차트가 있으니까 그런 중에 뭐 이름을 올린 곡들이 있었는데 핫백을 놓고 보면은 네. 2009년입니다. 2009년 10월에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76위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제 뭐 첫 진입이었다. 76위다 했는데 네. 그로부터 3년 뒤 2012년 다 아시는 강남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 저 진짜 그때 사하라 사막에서도 이 노래를 들었어요. 유럽 팬들이 와서 이걸로 떼창 부리는 걸 봤었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때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정말 다들 강남 스타일 한국에서 왔다 네. 이러면 무조건 강남 스타일 너 싸이를 맞아요. 아냐 뭐 개인적으로 친분 정말 없는데 네. 뭐 그런 것처럼 막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BTS, 블랙핑크 이때부터는 뭐 핫백 상위권으로 그렇죠. 이제 쭉쭉쭉쭉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사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2위까지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마침내 2018년 BTS의 Love Yourself Tear 이 음반이 K-팝 그룹 최초로 이제 1위를 1위가 된 차지했죠. 거죠.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빌보드 순위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영광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약간 좀 마음 불편한 게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 차트고 그러니까 비영어권에는 당연히 여기가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네. 미국 내 라디오 방송 횟수 이런 것도 뭐 이제 지표에 넣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빌보드 쪽에서도 뭐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라든가 뭐 스트리밍 횟수 뭐 이런 것도 반영하고 이렇게 집계 방식으로 바꾸거나 네.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차트를 뭐 만들고는 있는데 뭐 미국 중심이라는 거는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래도 K-팝이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제일 큰 배경으로는 소셜미디어 시대라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한국뿐만 아니라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조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오. 저도 전에 자료조사하다가 처음 봤는데 네. 이 사람이 2017년에 그 영국 가수 에드시런 네.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부르는 이제 커버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대요. 근데 그거를 나이지리아의 음악 사업가가 보고 그때 이제 아프리카 차원에서 뮤지션 키우는 오디션에 너 나가봐라 네. 했다가 그다음에 완전 히트를 치면서 아프리카 대륙급의 스타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 네. 여기에 4인족으로 매직 시스템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매직 인 더 에어라는 뮤직비디오는 뭐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5억 회가 넘어요. 그리고 뭐 이 사실 미국의 그 대표적인 음악 장르라고 하면은 뭐 힙합, 그렇죠. 레게, 블루스, 재즈 이런 거 전부 사실 흑인 문화에서 나온 건데 정작 아프리카의 음악은 좀 산업적으로 보면은 좀 글로벌 무대에서 소외가 돼 있었는데 네. 유튜브가 이런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보면은 현재 유튜브에서 대중음악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그 데스파시토. 그러니까 라틴 팝이고 지금 시대가 완전히 좀 바뀐 거죠. 그렇군요. 뭐 소셜미디어, 유튜브 같은 플랫폼 때문에 문화의 변방과 중심의 어떤 구분이 이제는 뭐 흐려지는 거죠. 예, 여전히 뭐 산업으로 미국이 잡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누구든 재능이 있으면 길이 열린 건데 네. 그 대표적인 게 K-팝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강남 스타일은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60억 회를 바라보고 있고 대단하네. 근데 네. 음악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온 정말 5만 가지가 다 올라오잖아요. 네. 그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거. 아, 이건 진짜 반갑더라고요. 다 아실 아기상어. 아기상어, 예. 아, 이거는 160억 회가 넘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예. 근데 이게 그 하나 메인 영상 말고 관련된 파생되는 영상들이 예. 정말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한 200억 회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K-팝이
특히 항상 보면 모든 문화에서 네. 내가 주류야 하는 쪽은 변화에 좀 덜 민감한 대신에 이렇게 변방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는 흐름을 잘 읽으면서 그렇죠. 무언가의 균열을 잘 포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특히 BTS는 그 세계화 시대라는 거, 세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리고 또 이 정보기술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 네. 이런 흐름을 탄 것도 있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린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Love Yourself라는 게 이제 UN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캠페인을 할 때 BTS가 그 홍보 대사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너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줘. 그러니까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다독이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때는 그 Life Goes On, 그래도 그렇죠. 삶은 계속된다. 네. 이런 위로를 해주고, 즉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앞서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성공의 요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또 K-팝 산업의 어떤 생산 방식도 많이 주목하고 있죠. 네, 이거는 참 뭐 비판도 있고 칭찬도 많고 그런 영역인데, 네. 연습생 체제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기획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합된 제작 과정, 네. 그다음에 음악과 안무와 영상, 뭐 이런 거, 그것도 처음부터 해외 진출 전략 짜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일종의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외국에도 많습니다. 네. 일단 제작 환경을 이렇게 기업화한 거, 그렇게 되니까 투자가 쏠리고 그다음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K-팝 생산 방식의 역할이 컸던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외국에서 늘 굉장히 놀랐던 게 BTS 팬들 아미의 화력 대단하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팬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 그 아이돌들 쪽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자컨이라고 부르는 자체 컨텐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보이고,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장면을 따갖고 팬들이 일종의 그 영상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로 이제 짧은 동영상들 또 만들고, 그걸 보고 또 새로운 팬덤이 또 생겨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이브가 만든 그 위버스라는 앱이 있어요. 네. 여기는 뭐 굿즈 판매, 티켓 판매에서부터 이 스타들이 직접 팬들하고 소통하고 네.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품 판매 사이트나 팬클럽 동호회 사이트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영화, 심지어 문학에서도 우리 문화의 네, 힘이 뭐 점점 넷플릭스 커지고 오징어 있죠. 게임, 그다음에 영화 기생충, 소설 네. 소년이 온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K-팝 아이돌들 무대 위에 정말 화려하게 빛나는 것과 반대로 네. 이런 작품들은 좀 살벌한 생존 경쟁이라든가 뭐 빈부격차, 네. 그리고 뭐 독재와 학살의 역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두운 면들, 모순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잖아요. 네. 이 한국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워낙에 초고속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빛과 그림자가 참 많이 겹쳐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발전이라는 게 담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한국에는 농축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런 다양한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콘텐츠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그 뭐 한국 전쟁과 가난과 독재에서 벗어나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이 스토리. 그래서 외국에서 젊은 청년들 만났을 때 실제로 한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자체가 하나의 모델이고, 그러니까 아이돌이 원래 우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런 모든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한국이 갖고 있지 않은 어두운 역사, 뭐냐면 이른바 문화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들이 다 갖고 있는 제국주의와 침략의 역사. 우린 또 그거는 없다는 그렇죠. 거. 그것도 무시 못할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재작년에 BTS 리더죠. RM이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또 화제였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RM의 어떤 그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런 굉장히 사고라든가 문제의식 같은 거 워낙 많이 칭찬을 받습니다만, 네네. 저도 그래서 인터뷰를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게 이제 인터뷰했던 게 2013년 3월에 네. 스페인 신문 엘파이스예요. 근데 이게 외신 다루다 보면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스페인어권 최대 신문이라서 그렇죠. 네. 중남미에서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기 기자가 연구도 많이 하고 작정을 하고 RM한테 물어보더라고요.
K-팝 시스템 좀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오. 그다음에 뭐 한국 문화의 특징은 완벽주의, 엄청난 노력 그런 건데 아이돌들한테도 그런 거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K라는 수식어 좀 지겹지 않니? 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렇죠. 질문이지만 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RM의 대답이 뭐였냐면 네. 서구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음. 한국은 침략도 당했고 파괴도 됐고 지금 둘로 갈라져 있는 나라다. 70년 전만 해도 우린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지금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왜 가능했겠느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혹독하게 일해왔다.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이뤄왔다. 그게 K-팝을 만드는 하나의, K-팝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든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나 영국처럼 몇 세기 동안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했던 나라의 사람이 네. 항상 나를 만나면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너무 압박하지 않니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는 스페인 기자 앞에서 스페인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스페인이 중남미 식민지배 몇백 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구인들한테 한 방 날린 거고 사실 스페인한테 점령하고 착취당했던 중남미 사람들은 엘파이스 기자보다는 예, RM의 아마도. 말에 훨씬 더 예.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예,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더라고요. 멋지네요. 네. 그리고 진짜 아니 어디서 착취를 말해 누가 누구에게 네, 우리도 네. 우리 문제 K-팝 산업의 문제점을 RM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렇게 받아치는 걸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군요. K컬처가 뭐 외국에서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서요. 네, 그 많죠.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도 K-팝을 들으면서 전쟁의 고통을 치유하는 이런 그렇죠. 얘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근데 사실 요새는 어떤 지역에서 네. 주로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이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K-팝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진다. 예.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대로라면은 예. K-컬처가 문화적 제국주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좀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와요. 근데 그게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가치, 이전과 다른 이런 거를 보여준다기보다 네. 옛날에는 헐리우드 거 보고 팝송 들었는데 그게 그냥 한국으로 대체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네. 이제 한국 드라마 속의 의상이라든가 로맨스 이런 게 우리 전통 가치랑은 맞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인도네시아의 한국의 어떤 배드민턴을 다룬 스포츠였는데 인도네시아를 이기는 게 나왔는데 인도네시아는 배드민턴에 목숨 거는 나라인데 그거를 조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사실 이 K컬처가 이제 단순히 재미난 콘텐츠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한테는 수출해서 돈 벌어오는 산업 이거를 넘어서서 좀 세계의 바람직한 가치를 확산시켜야만 지속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인권이나 환경연대, 평화 이런 좀 보편적인 가치를 직접적이진 않아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캐릭터에 이제는 우리도 이거 다 세계 사람이 본다라는 생각 속에서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도 스토리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또 제작 환경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2023년 11월에 그룹 세븐틴의 멤버들이 네. 유네스코 청년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그때 중국인 멤버 준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중국에서 왔는데 지금 K-팝 활동을 하고 있고 파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의 가치. 중요하죠. 또, 네. 또 이제 산업으로서 노동 환경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이란의 히잡 시위 네, 때도 그렇죠. 그랬고, 예, K컬처가. 특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시위 때 네. 이 정부가 검열하니까 네. 자기네들의 시위 구호를 한국어 발음으로 한국어로 써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고맙고 반갑지만 그만큼 또 책임감도 느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그런 지속 가능성 또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상한 GPS 오늘 K 컬처에 대해서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K-팝 데몬헌터스 OST 중에서 골든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